사실상 제 에코바디스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페이지예요. 좌측에 하단에 있는 고득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서들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경입니다. 오늘은 에코바디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죠. 에코바디스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에코바디스가 뭐다, 또는 에코바디스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어떤 것들을 물어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사실상 가장 포인트죠. 에코바디스를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로 에코바디스는 주로 문서로만 이제 심사를 받는다, 평가를 받는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었어요. 그러면은 그 문서로 받는데 설문지를 딱 내가 받고 나서 이 설문지가 우리는 CSR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으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증빙문서를 무조건 다 붙여야 됩니다. 에코바디스가 조금 힘든 게 이거예요. 증빙문서를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그리고 증빙문서라 그러면 그 증빙문서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증빙문서는 최대 55개까지, 총 55개까지 업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가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최대 55개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추스리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55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에코바디스를 점수를 잘 받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총 한 20여 개 안팎 정도,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한 20개 정도 안팎으로 업로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코바디스에 직접 올라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5개 많이 올린다고 최고가 아니라 적정한 문서들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잘 정리해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사실상 제 에코바디스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페이지예요. 좌측에 하단에 있는 고득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서들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CSR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 절차, 그 다음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그 다음에 사회감사 보고서, 외부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어떻게 잘하고 있다,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보고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사회감사 보고서라거나, 또는 이제 HSE, 건강, 안전, 환경에 관련된 정책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윤리강령 또는 행동강령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한테 핸드북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조그만 책자 있죠? 조그만 책자에 CSR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막 강령 같은 거 적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또는 다이어리 뒤에 우리 기업 경영이라거나 기업 경영 이념이라거나 지속가능 경영 방침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잘 적혀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핸드북, 그리고 인증서. 자, 환경에 대한 국제표준 뭐죠? ISO 14001.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안전은 뭐죠? 오사스 18001. 윤리 경영은 뭐죠? ISO 37001.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시면은 훨씬 더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거의 여기에 있는 그 인증 중에서 ISO 14000이라고 오사스 18000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ISO 37001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 경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ISO 37001을 우리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갖추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 갖추지 못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SO 37001까지는 핵심으로 넣진 않았지만 어쨌든 윤리 경영에 있어서는 ISO 37001이 상당히 있으면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 ISO나 이런 국제표준에 대해서 에코바디스에서 점수를 높이주는 이유가 뭘까요? 꼭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에코바디스는 실사가 없다 그랬죠? 문서만으로만 이루어지는 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ISO는 어떻죠? 실제로 실사도 나오고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도 해보고 진짜로 잘 되어 있는지 직접 외부에서 검증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사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쳐주는 거고, 이런 국제 표준을 인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평가 점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 글로벌 컴팩트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 지부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UN 글로벌 컴팩트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런 페이지를 링크해서 우리 기업이 UN 글로벌 컴팩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쓰셔도 되고요. 또는 연차 보고서, IR 보고서 이런 데에도 이제 CSR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또는 그런 것들을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라도 추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통합 CSR 섹션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붙이고 문서를 첨부해 두면은 굉장히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주로 포함되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에코바디스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정책.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액션,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결과, 보고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럼 주로 정책에 포함되어야 될 항목들은 공식화되어 있는 문서들, 그 다음에 그 문서에 대해서 그 문서 안에 이게 정기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인지, 또는 경년으로 발간되는 보고서인지. 에코바디스는 평가 기간이 몇 년이죠? 평가 기간이 2년이에요. 2년이기 때문에 막 3년 된 문서, 4년 된 문서 이런 걸 넣으시면 안 됩니다. 2년 안에 되어 있는 문서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질적이나 양적 목표를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가를 위해서만 만드는 그런 문서 넣지 말라는 거예요. 3개월 이상 존재하는 문서고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묶여져 있는지, 이런 문서들을 갖추고 있으면 그게 정책에 포함되는 거고요.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서들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동이 그 평가 점수가 꽤 높죠. 평가 비율이 꽤 높죠. 그래서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활동과 관련 있는 활동인지, 우리가 인권경영 관련된 내용들을 넣으라고 했는데 거기다 환경운동하고 환경활동하는 내용들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겠죠.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관련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지 딱 반짝한 이벤트성 이런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활동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진만 떨렁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내용은 어떤 거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형태로 적절한 설명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이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은 점수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리포팅은 KPI, 핵심 성과지표, 요 KPI를 제대로 갖추고 있고 2017년, 18년, 19년, 또는 18년, 19년, 20년, 또는 19년, 20년 이렇게 2개년이라도 관리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에코바디스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보고를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 KPI로 대표적으로 낼 수 있는 보고서가 뭐가 있죠? 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갖추고 있으면은 전체적인 활동을 이제 증빙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KPI, 액션, 정책까지. 정책은 근데 주로 강령이나 뭐 사내 규칙 이런 것들로 많이 사규 같은 거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활동과 리포팅 할 때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발간을 해두시면은 적어도 에코바디스뿐만 아니라 모든 ESG 평가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표는 앞에 있었던 그 정책과 그 다음에 액션과 결과를 정확하게 어떤 거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낸 장표예요. 그래서 보통 에코바디스가 이제 평가만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제 그 시스템 아니라 그랬죠. 실제로는 그 기업이 CSR 또는 지속가능 경영을 어떻게 성장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사이트가 에코바디스입니다. 그래서 PDCA적으로 보통 PDCA적 접근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정책으로 이제 우리가 플랜을 짜고요. 그 다음에 액션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로서 이제 어떤 피드백을 발견하고 그 피드백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에코바디스의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평가하는 게 세 가지 항목이고, 정책과 활동과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책, 목표, 지배구조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지배구조는 사실상 에코바디스 많이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주로 어떠한 정책, 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환경경영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환경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 사내 표준이나 아니면은 사내 규칙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간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건 액션으로 넘어가는 거고, 목표를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는 정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 이니셔티브, UN 글로벌 컴팩이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액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활동,
교육이나 장비, 이런 사진, 교재, 출석부 이런 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증빙문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증서, 그 다음에 제3자 감사라거나 뭐 환경 라벨 이런 것, 환경 라벨 붙어 있는 걸 우리가 구매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실제로 액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명 이상의 기업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1000명이 이하다 그러면은 3, 4번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1000명 이상의 기업일 경우에는 이제 회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외부에 어떻게 잘 알렸는지, 또는 외부가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잘 줬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사실상 5번이에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 조금 인원이 많은 기업들, 1000명 이상의 기업들만 신경을 쓰시면 된다 말씀드리시고, 그 외에 결과, 리절트, 리포팅이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게 요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문서를 잘 만들었어도 사실상 그 외부에서 봤을 때, 평가자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정리를 할 수 없으면은 실제로는 거의 점수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자인데 우리만 볼 수 있는 문서를 해서는 사실상 점수 받기가, 체크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서라는 게 사실상 요 6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고 활용도 높은 보고서인 게 좋다. 그 다음에 에코바디스가 360도 다면 평가라는 걸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디어에 안 좋은 뉴스가 떴던 기업들은 점수를 잘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예전에 뭐 반부패라거나 또는 뭐 이제 그 상생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기업이 안 좋은 뉴스가 떴어요. 해외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해외인데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크롤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외국에서도 다 기계가 쭉 정리를 해가지고 부정적인 뉴스들을 빅데이터 정리해서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평가자가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더 준비를 잘해야 되고, 이제 브론즈 이상 올라가기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있다, 그럴 때는 특히 이 미디어에 몇 개 막 떴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이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바디스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온라인 서베이, 설문을 문항 뭐 답변한다 그랬죠? 그냥 한마디로 에코바디스 홈페이지 가가지고 문항 쭉 답변하고, 거기에서 정책이나 인증서라거나 감사받은 결과 보고서라거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거나 또는 뭐 CDP 뭐 각종 문서들을 쭉 다 문서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올리고 그것들을 평가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점수가 나오는 시스템이고요. 실제로 평가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요 우측에 있는 평가표가 현재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쪽은 어떻게 점수를 잘 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라면, 요거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영역별로 점수를 우리가 노려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는 환경 경영만 잘 되어 있고 나머지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점수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잘 노려서 점수를 잘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는 요 표를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그 우측에 보시면은 가중치 정책 25%, 액션 40%, 결과 35%. 요거는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는 거고, 단 우리가 지금 4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환경 카테고리, 사회 카테고리, 윤리 카테고리, 그 다음에 공급망 카테고리. 요 4가지 카테고리는 업종이나 또는 규모에 의해서 조금씩 가중치가 바뀝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환경 사이트인데 우리 환경 관련된 기업인데, 환경과 관련된 영역을 갖추고 있는데, 요거를 운송회사하고 IT회사하고 똑같은 가중치를 주면은 좀 불합리하죠. 그쵸? 한마디로 환경 관련된 영역은 운송회사는 좀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거고, 좀 더 많은 평가를 비중을 두는 거고, IT회사나 이런 뭐 일반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 비율을 상당히 적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컨설팅 회사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좀 더 집중해야죠? 연구 윤리라거나 또는 사회 관련된, 노동권 관련된 야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는지, 강제노동 같은 하고 있지 않는지. 강제노동이 무조건 강제를 일시키고 노예처럼 일시킨다고 강제노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야근하고 싶지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때문에 야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그것도 사실 강제노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게 컨설팅 회사나 IT 회사 이런 데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문서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운송회사나 제조업이에요.
그러면은 환경 쪽에 좀 더 점수를 많이 비중을 두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정책은 솔직히 여러분 두세 달 안에 만들려면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막 만들 수 있는데, 실적, 사진이나 환경 같은 사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증빙을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는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에 대해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액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더 많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그 외에 결과 보고서, 지속 가능 경험 보고서라거나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35%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령이나 사규 같은 것들만 무지하게 만들어가지고는 25%밖에 점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강령, 우리 윤리 쪽 점수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윤리강령이나 윤리헌장 같은 거 열심히 만들어갖고 해봤자 25% 정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윤리헌장을 우리가 공급망 기업들과 현서, 우리는 어떻게 청렴한 경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전 선포식 같은 걸 한 거는 액션이겠죠. 또는 윤리경영을, 교육을 직원들한테 했어요. 그것도 액션이겠죠. 또는 공급망, 우리 협력사들한테 윤리경영 어떻게 하기 위한 책자들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액션이에요. 이런 식으로 액션 쪽에 들어가게 우리가 점수를 잘 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강령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액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두셔야 총점에서 더 유리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어렵죠? 오늘 내용은 약간 어려워요. 원래 좀 깊이 들어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첨부문서 도대체 뭘 붙여야 되냐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첨부문서는 웬만한 거 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HWP는 붙이면 안 돼요. 한글 파일은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PDF 붙여도 됩니다. 근데 영어나 중국어 이런 식으로 특정 문서가 아니고 한글 PDF, 특히 사진으로는 붙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PDF도 긁어지는 PDF가 있고, 그냥 사진처럼 보여지는 PDF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긁어지는 PDF면은 붙이셔도 되는데, 이상 평가자들도 구글 번역기에 돌려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진으로 된 한글로 되어 있는, 한글 글자가, 언어가 한글로 되어 있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에다가 주석이나 메모지를 쭉 달아가지고 이게 뭡니다라고 영어로 반드시 설명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웬만한 문서 형식은 다 되는데 HWP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55개까지 넣을 수 있다 보니까 파일을 다 통합해가지고 용량이 너무 커지면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최대 30메가까지만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유효기간 2년이에요. 2년. 우리 DJSI는 4년이죠. 또는 지속 가능 경우 GRI 기준 같은 경우 보통 3년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에코바디스는 2년이에요. 2년. 어쨌든 재평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7년, 18년 기업을 했으면, 평가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평가받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대로 업데이트 했는지, 18년, 19년 또는 19년, 20년 이렇게 제대로 업데이트를 했는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평가 받는 기업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옛날 거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고 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긁어지는 문서로 꼭 하셔야 된다. PDF나 워드나 어떤 파일이든 간에 HWP는 안 돼요. 꼭 긁어지는 문서로 해야 되고, 전체 문서가 쉬운 5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서를 만드실 때 꼭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오늘 했던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거기에 가이드에 맞춰서만 올리시면은 점수 받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